네, 이번 시간은 다시 돌아온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국제 이슈 가운데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9월이면 유엔 회원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모여서 다양한 국제 안건을 두고 토론을 펼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유엔과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들, 그 중심에는 물론 법이 있겠죠. 오늘은 국제법과 관련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정한 패스코드 주제는 신냉전 시대의 법률 전쟁입니다. 신냉전 시대 법률 전쟁, 네, 본격적인 질문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우리 패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국제법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저는 뭐 국제 인도주의법, 인도주의법. 인도주의법인데 뭐 그 IHL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서 또 가끔씩은 전쟁법이다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네바 협약 그리고 거기 딸린 의정서들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뉴스 다룰 때도 언급해야 될 일도 많고 거의 이것은 뭐 관습 속에 이제 굳어져서 이제 국제 시스템에 내재화된 단계. 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무래도.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리 기후 협정도 네, 국제법. 다행입니다. 네. 유엔 헌장 이런 것도 유엔 헌장도 국제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어봤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그 계세요. 네. 파리 협정 만들려고 얼마나 각국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국제법이죠. 네, 소장님은 맞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심화 중에서 지구방위 사령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구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네. 지구 정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 정의의 이름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단위가 국가잖아요. 국가 이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국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구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바 협약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또 먼저 떠오르는 그런 네. 국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전문가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국제법 뭔가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어때요? 세 분이 말씀하신 게 다 이제 정확하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그 국가들끼리 이 자기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니까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가령 한국법이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 네. 미국에서는 미국법이 적용이 되고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법이 적용이 되고 이제 그럼 그다음 문제는 그럼 한국하고 프랑스 간에 적용되는 규범은 뭘까? 한국과 프랑스 간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거나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때 이제 어떻게 적용할 법인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그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국제법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또 아까 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국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이 법 규범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엔 헌장 제일 자주 나오는 국제법 중에 하나고요. WTO 협정 네. 또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뭐 한미 FTA 또 파리 협정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에 지금 적용되는 조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10만 개. 10만 개. 예. 그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이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곳곳에 이런저런 규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약을 맺고 있다. 예, 그런군요. 네. 예. 근데 그 우리가 국제법 하면은 일단 그 유럽에서 먼저 이제 그런 이 논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소장님. 베스트팔렌 체제라든가 예. 빈 체제라든가. 예. 근데 언제부터 국제법이 있었을까요? 이거 소장님 너무 중요하신 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국제법이 그럼 언제 출발했을까를 따져보면은요. 그 베스트팔렌 체제, 그 정확하게는 1648년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다. 또 저 이란과 이스라엘이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또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분쟁을 하고 있다. 또 유엔에 가서 국가 원수들이 논의를 한다. 또 이제 전쟁을 할 때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등등의 여러 논의에 지금 국제사회의 룰의 출발점이 된 게 1648년 그 베스트팔렌 독일입니다. 네. 독일에 있는 베스트팔렌에서 그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 체제를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 이어지는. 1648년이면 4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요. 17세기에. 네. 잘 맞지 않겠죠 이제 지금하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겠느냐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면 헤게모니 다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향후 수백 년을 좌지우지할 큰 흐름이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 룰의 전쟁. 예, 네, 네. 이게 부딪히고 또 뭐 디지털 사회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한 게 네. 지금 모습입니다. 그럼 구정 기자님, 국제법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지는 협약, 조약 같은 거를 체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국가별로 자기네 나라에서 그걸 일종의 승인 비준 같은 그런 비준하고. 절차를 그러면서 법적 효력을 부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체로 이제 관련된 국제 기구들이 이제 그 과정을 이행을 이제 감독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아까 에바님이 얘기한 그 파리 기후 협정 같은 거고 그렇게 전 세계가 다는 아니더라도 평화 협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국제법으로 이제 기능을 하죠. 이제 어기면 안 되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뒤에 그 체결된 휴전 협정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도 이후에 냉전 시기에 어떤 그런 국제법 체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제가 그런 자료도 본 적 있고 이런 것들이 건건이 개별 사안들이라도 이런 게 쌓이면서 이제 그 법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특정 네.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무역 관련된 거는 세계 무역 기구 그 안에는 일종의 어떤 사법 기능 같은 것도 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국제 노동 기구 같은 데서는 네네. 노동 관련된 것들 그거 이제 각국이 그거를 채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민간 항공 기구 뭐 이카오 같은 데서는 또 항공과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요즘 보면 사실 이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세계가 예.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이게 뭔가 좀 그렇죠. 지키는 거게 맞는 건가, 안타깝습니다. 지켜지고는 있는 예.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형사처벌을 맞습니다. 받거나 뭐 예. 이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을 뭐 짧으면 한 2년, 긴 조약 같은 뭐 중요한 조약 같으면 길게 협상을 하면 10년, 네. 또 그 이상도 있습니다. 어. 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문안을 만들고 이제 그 체결을 하고 서명을 하고 비준을 하고 발효를 하면 이제 그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조약인데요. 어떤 조약에서는 규범력이 처음부터 약하게 합의를 한 게 있고요. 또 어떤 조약에서는 규범력이 아주 강하게 거의 국내법에 비견할 정도로 네, 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게 워낙 넓은 개념이니까 우리 국내법이 넓은 것처럼 이 스펙트럼이 0에서 가령 1, 2, 3 정도의 규범들을 보면 이거는 약하구나.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8, 9, 10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강하구나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유엔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베스트팔렌 흐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국가들이 2차 대전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규범력을 강화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던 것들을 많이 스펙트럼을 강한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난 한 80년간. 네. 그래서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아까 우리 에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다시 또 국가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미중 분쟁도 있고
또 전쟁도 생기고 하니까 위기의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국가가 더 스스로 판단하는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스펙트럼을 조금 이 중간 쪽으로 가지고 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좀 멋있게 포장을 해서 다자주의 체제의 약화로 이제 설명을 해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이제 통계를 한번 냈어요. 네. 실제 네. 했더니 그 대략적인 통계가 한 95% 정도의 경우에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를 한다. 그다음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가령 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억이나 시각에는 국제법 교과서를 펴면 네. 대부분 국가들끼리 다툼, 대부분 국제법 위반 사례가 이제 책에 나오고 그거를 갖고 이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나 뭐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착시 효과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 얼핏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다자주의냐 아니면 예. 다시 지금 오히려 요즘은 중국이 다자주의를 외치고 있고 예. 미국은 보호주의로 가고 있고요. 오늘 주제인 신냉전, 새로운 법률 전쟁이 시작됐다를 좀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냉전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유럽연합, 네. 또 일본, 또 뭐 가까운 호주, 뉴질랜드 등등,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포함된 그 국가 그룹이 있고, 또 반대쪽에 러시아, 네. 또 약간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중국, 점점 그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참여하고 있는 북한, 또 약간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이란 등등 요 국가들끼리 또 그룹을 이제 이루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이제 있고요. 하나 차이점은 과거 냉전은 그 이념의 대결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자유주의 또 이제 공산주의 이념의 대결이었는데 지금 요 냉전 체제, 신냉전 체제는 어떤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새 규합을 할까라는 차원의 그룹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신냉전 체제로 가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때로는 무력 충돌, 뭐 이름을 붙이면 열전도 네. 나타나는데 열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우리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특히 유럽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어떻게 유럽 대륙에서 이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이 생길까? 2차 대전 이후로는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열전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전쟁이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한 베스트팔렌 체제 400년 더 크게 보면은 최근 한 1000년, 2000년을 놓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조금 안정된 체제를 구축한 한 8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기 입장을 정립을 하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전파 또 강요 또 설득하는 작업인데요. 대표적인 그 설득 작업의 표면에 나타내는 게 이제 외교 전략이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게 법적인 논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놀라울 일이 많지. 국제적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법적인 주장을 전개할까라는 쪽에 많은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부딪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영어로는 lawfare라고 하는데요. warfare의 war를 빼고 앞에 law를 넣어서 lawfare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제 약간 금방 좀 와닿지는 어감이, 않습니다. 네. 법률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외교 전략을 반영하는 어떤 국제법적 그 연구, 네. 국제법적 논거 이런 거를 이제 법률 전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법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실제로 뭐 이렇게 인도주의법이나 전쟁법 많이 어기는 것 같아도 러시아도 예. 우리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라고 예.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국제법의 시각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수의 입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침략 전쟁이고 네. 침략 전쟁은 유엔 헌장 2조 사항이 금지하는 네.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헌장 위반은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들 유엔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논리는 다릅니다. 법률 전쟁이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그래서 사실 전쟁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상당히 논리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논리 구축 작업을 한 1년 정도 이상 해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을 통해서 러시아와 합병을 하겠다는 그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해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자위권적 차원에서 무력 조치를 취한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별 그 군사 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는 요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별 군사 조치를 발동하게 된 계기가 자위권 행사인데 자위권은 또 유엔 헌장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논리적 구조와 증거를 이렇게 만들고 정당화 작업을 이제 러시아가 오랜 기간 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법률 전쟁의 사례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또 법률 전쟁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국제법을 그래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학자로서 이 국제법의 이 룰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큰 목소리가 있는 미국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미국이 취하게 될지 또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등등의 불확실성이 이제 많고요. 또 크게 보면 베스트팔렌 체제를 기본적인 그 틀이 있었는데요. 그 틀은 가만히 보면 400년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체제 때문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스트팔렌은 국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국가의 어떤 그 개념이 좀 있고 네. 사이버 영역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또 사이버 체제로 갔더니 국가 이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개인도 나타나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있고 네. 또 구글도 있고 구글, 페북, 뭐 국가 분쟁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또 개인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국가들이 하던 거 우주 개발을 나사가 했지 지금은 스페이스 X가 더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이 뭐 신문에도 자주 나오지만 누가 처벌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세금을 누가 매기는지 네. 등등 이런 것들이 베스트팔렌 체제에 대한 변화도 크게 나타나서 이 유엔 체제 80년에 대한 변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베스트팔렌 체제 400년의 변화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어서 아마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 2030년, 2040년 이때 세계 질서가 새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예측하기는 힘든데 지난 80년보다는 더 좀 다자주의 체제 맥락에서는 더 후퇴하는 모습이 아닐까. 국가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교수님 후퇴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말씀 생각했습니다. 지금 해주셨으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회의 열리고 그다음에 올해 그 킬러 로봇 그 자율형 살상 무기 이런 거 회의도 열렸잖아요. 예. 그 앞으로 우리가 좀 국제법의 진화와 관련해서 조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분야하고 예. 그리고 또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 생각에도 가장 큰 변화 요인이 AI, 인공지능의 도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법대에서만 하더라도 모든 법, 전공 불문하고 모든 법 체계에서 그 AI 이슈가 큰 화두로 네. 등장했고요. 네.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서도 지금 AI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AI 쟁점이 드론을 이용한 이제 무력 공격,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닙니다만 이제 무기 체계가 있고 무기 체계로 전쟁을 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의 책임이 있고 네. 심지어 개인도 처벌을 네네.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있는데요.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AI 무기를 활용할 경우에 이 언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제법에서 전개되는 AI 분야의 첫 번째 논의고요. 그 후속 조치로 그 다음 AI 문제를 통한 인권 침해, 네. AI를 통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또 AI를 통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예. 인공지능 얽히지 않은 분야가 없으니까. 지구촌 전체가 지금 AI 때문에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그 혼란. 위기 의식도 느끼고 네. 있어서요. 뭐 새로운 질서의 도입은 더 그 어려운 지금 복잡한 함수가 지금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국제법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예. 최근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본다든가 지금 그 유럽이랑 서아시아에서 전쟁을 본다든가 유엔이 뭐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과연 유엔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국제기구를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개혁을 그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 유엔 개혁 논의는 오랜 그 논의의 대상이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시대가 너무 바뀌었는데 유엔은 45년 체제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의식이고요. 그 다음은 그 팬데믹부터 또 저 유럽에서의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 한반도 위기, 북한 핵 문제,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그 긴장 고조 등등의 상황에서 사실은 유엔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유엔이 보이지 않고 저희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뭐 이런 활동이 눈에 보이지 유엔은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게 유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요. 이제 유엔에 대해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 거부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꿀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토권을 갖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 비토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합의에 이르기가 그 어떤 결론도 내리기가 그렇죠. 힘들고 네. 그래서 전쟁이나 또 국제사회의 위기가 발생해도 한 국가가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가 반대를 하게 되면 유엔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조정을 할 것인지 비토권을 극단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유지를 한다면 비토권 행사에 어떤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 등등으로 조금 개혁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만 바꿔도 유엔이 다시 한번 그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사실 외교부에서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연구자이자 이제 학자신데 앞으로 이 분야 뭐 어떤 나아갈 방향, 이제 국제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좀 고쳐야 된다, 혹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점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국제법은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당연히 국제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실은 가만히 이제 놓고 보면 아까 우리 법률 전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국이 전 세계 197개국 중에 전반적인 국력, 인구라든가 뭐 군사력이든가 전반적인 국력으로 보면 한 5위, 6위 권에 있는 국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우리가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새로운 무역 질서를 논의한다. 또 아까 저 구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한다. 한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의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서 관심이 커져 있는 것처럼 한국 작가가 노벨상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새로운 법규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목소리나 한국의 입장이 큰 영향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 왔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나 또는 양자 간의 논의나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를 하면 반드시 뭐 우리가 원하는 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득을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 어떻게 보면 K컬처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면 목소리나 우리의 생각을 더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층이나 또 우리 그 새로운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젊은 그룹들이 조금 더 이런 작업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좀 그 새로운 룰 형성에 그 참여를 하면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좋은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민 교수님과 함께 국제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